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2살이 된 여자입니다. 평생 큰 어려움 없이 평범하게 살다가 몇 년 전에 남편이 죽고 딸아이 하나 키우면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이 조금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면서 우리 식구 먹여 살린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죽고 말았지요. 평소에도 가슴에 통증이 있다고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급성 심근경색이 와서 사망하였습니다. 언제나 든든하게 우리 곁에 있어줄 줄 알았던 남편이 죽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저는 다시 힘을 내야만 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딸은 정말 착하고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살면서 부모 속상하게 만든 적도 없었고 늘 웃는 얼굴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공부도 곧잘 해서 좋은 대학 나와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똑소리 나는 성격이라서 항상 자기 할 일은 알아서 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정신없는 엄마를 돌보면서 상주 역할도 잘 해내서 제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물론 잘 버티는 줄 알았던 딸아이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집에 들어와 오열을 하더군요. 지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텐데 장례식을 잘 끝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던 거지요. 저는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딸이 그렇게 견디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는 마냥 여린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다 컸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둘만 남은 저희 모녀는 서로 의지하고 보듬으며 함께 살아갔습니다. 집안 살림은 딸이 벌어오는 월급과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으로 꾸려나갈 수 있었네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 사망보험금이 많이 나와서 통장에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함부로 쓰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딸이 결혼한다고 하면 쓰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딸도 어느새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요. 학창시절부터 인기가 많아서 그동안 남자친구는 몇 명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는 연애를 하지 않더군요.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며 크게 재촉하지는 않았습니다. 뭐든 알아서 잘하는 아이니까 연애든 결혼이든 알아서 할 거라고 믿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엄마에게 남자친구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최근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고 혼자 있을 때도 설레는 표정을 짓고 있길래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딸은 며칠 후에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올 거야. 그런데 엄마 너무 놀라지는 마. 착하고 멋진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남자를 만났길래 딸이 저렇게 좋아하나 싶어서 은근히 기대를 했었지요. 그리고 며칠 후 딸이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오더군요. 저는 딸을 기다리며 집에 혼자 있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뭔가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와 내게 문을 좀 잡아달라 하더군요. 잠시 후 들어온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하려다가 저는 저도 모르게 헉 하는 소리를 내었네요. 딸이 데리고 온 남자는 커다란 휠체어와 함께 등장했거든요. 딸이 힘들게 휠체어를 밀고 들어와 현관에 세우더니 그 사람을 부축해서 안으로 데리고 오더군요.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기 전에 딸이 놀라지 말라고 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놀란 표정 지은 게 미안해서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라고 물었지요. 하지만 그 남자는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받아들고 시원스럽게 웃는 모습이 좋아 보이더군요. 얼굴 표정에 사람의 성격이 묻어난다고 웃는 인상을 보니 딸이 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알겠더군요. 그 총각은 도청에 소속된 장애인 수영 선수라고 했습니다. 수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은 국내 대회만 나가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다는 것이 꿈이라고 하더군요.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리는 어떻게 하다가 다친 거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그 총각이 바짓단을 걷어 올려서 왼쪽 다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무릎 아래 부분이 생기다 만 것처럼 없더군요. 태어날 때부터 왼쪽 무릎 아래 부분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선천성 무형성 장애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갓난 아기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자기를 버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왠지 짠한 마음이 들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내 딸이 장애를 가진 사람과 사귄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네요. 내 딸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둘이 서로 좋아한다고 하니 잘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내심 결혼까지는 안 하기를 바랬는데 얼마 후 둘은 결혼을 하겠다며 나서더군요. 결혼식은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어차피 남편 죽고 나니 올 사람도 별로 없었고 남 보기에 좀 부끄러운 것도 있었네요.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를 가리키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애써 외면해야만 했습니다. 결혼 후에 저는 둘이 따로 나가서 살라며 집을 마련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남편과 상의를 했다면서 엄마만 괜찮으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함께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듣고 보니 회사 다니면서 신랑 건사하려면 혼자서는 힘들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많이 갈 줄 알았던 사위는 오히려 집안에 도움이 많이 되더군요. 다리는 불편했지만 상체 힘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좋아서 무거운 물건도 곧잘 들곤 했습니다. 외출을 하거나 할 때도 혼자서 잘 다니더군요. 어릴 때부터 휠체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높은 계단만 아니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덜 힘든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장애인이 맘 편히 다니기에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루는 딸과 사위를 데리고 외식을 하려고 나섰는데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주인이 안 살 거니까 나가요 라고 하더군요.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사위를 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물건을 팔러 온 게 아니라 밥을 먹으러 온 거라고 말을 했더니 식사도 안 돼요. 휠체어 타고 밥 먹으려면 테이블도 옮겨야 되고 위험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더군요. 사위는 그런 상황이 익숙한지 장모님, 우리 그냥 다른 식당으로 가요. 라고 했습니다. 덤덤하게 말은 했지만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것 봐요. 장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리한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밥 좀 먹고 가겠다는데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법이 어딨어요. 라며 화를 내었지요. 그러자 식당 주인이 나 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웬 병신이 들어와서 가게 분위기를 흐리고 있어. 뭐하냐? 여기 소금 좀 뿌려라. 라며 막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가게 주인에게 달려들었네요. 딸과 사위가 말릴 틈도 없었지요. 가게 주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으면서 그 말 당장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업 방해죄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지요. 경찰서에 가서도 저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고 식당 주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장애인을 받지 않는 것은 식당 주인의 마음이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두 분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식당 주인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네요.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사위는 자기 때문에 고초를 겪었다며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자네가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 오히려 내가 미안하네. 어른이 되어서 점잖게 행동하지 못했지. 자네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으니까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들고 다녀. 억울한 일 당하면 내가 몇 번이라도 싸워줄 테니 자네는 가슴 펴고 살아. 라고 해주었습니다. 내 말에 사위는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사위에게도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위의 입에서는 장모님이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제가 괜히 서운한 척을 하니까 그럼 엄마 대신 어머니라고 부를게요. 엄마라는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입에서 잘 안 나오네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갖는 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잘 됐다며 그 아이를 쓰다듬어 주었네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더군요. 어느 날부터인가 딸아이가 아랫배가 아프다는 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생리통이 심했던 아이라서 진통제 먹고 버텨보라는 소리만 했었네요. 그런데 그게 난소암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전이가 많이 되어서 손을 쓸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와 사위는 병원에 입원한 딸을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딸아이는 하루하루 몸이 말라가더군요.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앵두 같던 입술도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결국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아보고 딸은 하늘의 별이 되었지요. 저는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 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전부 내 탓인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전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몸 불편한 사위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더군요. 딸아이가 가고 난 집에 둘만 있으려니까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도 내 슬픔보다 작지 않을 텐데 사위는 내색하지 않고 저를 위해 헌신해 주었지요. 덕분에 얼마 후 저는 기운을 조금 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 사위가 만들어준 죽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되었네요. 그래서 저는 사위를 불러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 이제 더 이상 나 돌봐줄 필요 없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우린 남남이고 자네는 아직 젊으니까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나 때문에 젊은 시절 낭비하지 말고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 내 말에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 하지 않더군요. 돈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자네 방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돈은 내어줄 테니 그걸로 좋은 집 구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돼. 다른 여자도 좀 만나고 결혼도 하고 해야지. 내 말에 사위는 선뜻 대답하지 않더군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고민하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몸이 많이 나아져서 볼일을 보러 외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길 건너편에 있는 사위를 보았지요.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위가 어떤 여자랑 웃으면서 길을 가고 있더군요. 다정하게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마치 연인 같아 보였습니다. 젊고 예쁘게 생긴 그 여자는 휠체어를 탄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처음이 아닌 듯 익숙하게 행동을 하더군요. 그 장면을 본 저는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내가 먼저 다른 여자 만나고 결혼도 하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딸아이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보니 사위에게 배신감이 들었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사위에게 며칠 동안 잘 생각해 보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어머니만 괜찮으면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왜? 연애는 연애대로 하면서 혼자 살기는 싫은 거야? 아들 취급해줬더니 이제는 며느리까지 데리고 오려고? 라고 했습니다. 내 말에 사위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무슨 말이냐고 하더군요. 내가 아까 낮에 다 봤어. 자네가 이쁜 여자랑 함께 있는 거. 그래, 이제 혼자 됐으니 여자는 만날 수도 있지. 이해는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 딸 간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다 나려고 그래. 그러자 사위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저 사실은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 말을 시작으로 사위는 내게 속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여자친구가 아니라 장애인 재활센터 직원입니다. 저 수영 그만두고 직업 재활훈련 받으려고 해요. 며칠 전에 어머니 말씀하신 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이 집에 살고 싶다고 하는 거 어쩌면 제 욕심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몸도 성치 못한데 어머니한테 의지하고 살 것 같아서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라도 많이 벌면 어머니한테 덜 미안할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는 계속해서 말을 하더군요. 며칠 전에 어머니가 남남이라고 한 말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비록 몸이 이래서 어머니 도움받고 살아야 되지만 제 밥벌이는 제가 할 테니 우리 그냥 함께 살기로 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잘 할게요. 그 말을 하면서 그 아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그치지 않더군요. 그렇게 아들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이나 오열했습니다.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떠나라고 했던 말에 그 아이는 또다시 버림받는 기분이 들었다 하더군요. 결국 전 그 아이를 데리고 살기로 했습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좋아하던 꿈도 포기한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고 안쓰럽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수영은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 돈은 넉넉하게 있으니까 네 꿈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 더 이상 고개 숙이지 말고 예전에 내가 말한 것처럼 당당하게 고개 들고 살겠다고 약속해. 라고 말해 주었지요. 그 아이는 다른 말은 하지 못하고 고맙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보험금을 찾아서 그 아이에게 의족을 맞춰 주었습니다. 운동선수의 용도에 맞게 특수 주문한 의족이었죠. 덕분에 그 아이는 난생 처음으로 휠체어를 벗어나 두 다리로 설 수 있게 되었지요. 휠체어를 타고 있을 땐 항상 내려다보곤 했었는데 의족을 달고 나니 키가 너무 커서 내가 고개를 들고 올려다 봐야 되더군요. 그렇게 보는 아이의 얼굴은 더 듬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이렇게 보니 정말 잘생겼다 라고 말해 주었지요. 그러자 그 아이가 엄마 닮아서 잘생긴 거예요 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들이지만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갈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